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지진 정말 심각합니다. 중앙일보 사설로 지금까지 벌어진 사태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지난 14일 규모 6.5 또 16일 7.3의 강진이 덮친 구마모토 현에서는 천여 명의 사상자와 2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번 지진은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 발생한 것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 더욱이 같은 환태평양 조산대 국가인 에콰도르에서도 1979년 이후 최고로 센 규모 7.8의 강진으로 국가 비상사태를 맞았다. 전문가들은 초대형 지진 도미노의 전조가 아닌지 경계하고 있다. 일본과 동남아 태평양군도 알래스카, 북남미 해안으로 이어지는 불의 고리인 환태평양 조산대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인 강진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다. 지난 목요일 밤 구마모토 지진을 전후로 필리핀과 바누아투 공화국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연쇄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네.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과 울산, 경북, 제주에서도 뚜렷하게 감지됐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부 재난당국과 지자체는 어떤 대처를 했느냐? 기상청은 9분이 지나서야 지진 정보를 발표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많은 시민들이 진동을 느끼고 SNS와 커뮤니티 게시판에 불안하다는 글을 올린 뒤였습니다. 시도 상황실에서도 알림 문자 서비스조차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지진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상당수 시민들은 집이 흔들린다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진동, 즉 지진파가 지표에 도달해서 관측되는 표면층의 진동을 느낀 것입니다. 이 내용은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정부의 지진에 대비한 재난관리 믿으십니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이번엔 총선 이후 지각 변동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치판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여소야대인 20대 국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막기 위해서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20대 총선에서 야권 주도권을 놓고 경쟁한 두 야당이 정책과 법안을 놓고 협력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인데요. 양당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도 원칙적으로 입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보도입니다. 그래서 경향신문은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출신이라면서 조선일보가 색깔론을 씌운 2명의 울산 무소속 후보, 그리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출신의 무소속 의원, 이 세 분까지 합하면은, 그리고 홍일학 의원 이분도 포함을 시키면은 171석이 되겠네요. 자, 이 3당의 공통 공약들 주목해 보면 우선 정부 여당의 폭주를
되돌려 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띕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서 교육과정의 민주성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화 금지 및 검정제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서 법으로 못 받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테러방지법의 경우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가정보원의 과도한 정보 수집권과 영장 없는 전화 감청 등 이런 부분들을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복지 공약도 획기적입니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한다는 야 3당 공약이 있었는데요. 전체 어린이집 중에서 5.6%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의 비중, 그리고 육아휴직 때 받는 월급, 남편 출산 휴가, 이 모든 것들이 대폭 늘어납니다. 청년 고용 할당제, 청년 구직자 수당,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재편해서 퇴직한 다음 지역가입자가 됐는데 보험료 폭탄을 맞는 일, 이걸 막겠다는 공약, 그리고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하게 한다는 야당 공약. 네, 이 모든 공약이 실현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것이죠. 비정규직 보험료를 고용주가 대신 부담케 한다. 이건 아무래도 정규직 확대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경제민주화 공약도 있었습니다. 대기업에 쏠리는 이익을 중소기업과 나누는 이익공유제가 도입되고 하도급 업체가 대기업 갑질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길을 튼다는 것입니다.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서순탁 정책위원장이 경향신문과 통화를 했는데요. 야 3당의 공통 공약만 지켜져도 한국 경제와 복지 수준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광진이 나가니 김종대가 들어오는 현실. 국방부에는 비극이 될 것 같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진보 군사평론가 정의당 김종대의 긴장하는 군. 노무현 정부에서 안보 분야 행정관을 지낸 김종대 당선자가 진보적 색채의 목소리를 주도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는 건데요. 2007년부터 군사평론가로 활동한 김종대 당선자. 천안함 진상규명 등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즉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방위산업비리 수사 촉구, 이런 데 목소리를 높여왔지요. 어디 이 정도입니까? 김종대 당선자. 이분의 내공과 현안 파악 능력,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김종대 당선자는 인터뷰에서 천안함 진실 규명과 관련해서 과학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도발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인 침몰 양상과 원인을 따지고 규명하기보다는 종교화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이 북한에 의한 폭침이라고 인정 안 해? 인정 안 한다고? 너 종북이지. 이 어떤 과학, 사실, 객관성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종교적 신념을 묻는 척도가 됐습니다. 천안함을 북한이 폭침하지 않았다고 말하면 애국심이라는 신념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종북인 양 몰아세웠지요. 김종대 당선자는 그런 거에 휘둘리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국방부가 된 국방부 임자 만나게 됐습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야당이 승리하던 밤에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불이한 사심을 갖고 당을 말아먹으려고 호시탐탐 염탐하는 세력은 불퇴전의 각오로 응징하겠다. 사심공천 전횡을 휘두른 5인방을 조만간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와 중앙선거대책위에 참여했던 친김종인 인사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은 총선 결과를 아전 인수로 해석하고 셀프 수상에 월계관을 쓰려는 자들은 자중자애하라 라면서 김종인 비대위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겨레 이세영 기자는
김종인 지도부를 향한 정청래 의원의 공세를 두고 당내에서는 당권 도전을 의식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영향은 막강하지만 당내 기반은 취약한 정청래 의원이 6월 말에서 7월 초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의식해서 당 밖의 열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나섰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은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정청래 의원이 지금 하는 이야기는 장외 열성 지지층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지금껏 10,000km를 다니며 들은 이야기를 옮기는 것이다. 민심이 어디 있는지 바닥에서 박박 끼고 돌아와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당심을 옮기는 것이다. 이렇게 말입니다. 한국일보 이 기사 눈길을 끕니다.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경제심판론은 표심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일보 유권자 인식조사에서 지지 후보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이슈로 유권자들은 여당 갈등 19.7%, 지역 공약 19.2%, 이 두 가지를 1, 2위로 꼽았고 김종인 대표가 선거 기간 내내 강조했던 경제민주화 이슈는 12.4%로 4위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경제심판론 키워나가야 하니 필리버스터 중단해야 한다던 김종인, 박영선 두 사람의 이슈, 대중에게는 그리 먹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조국일보 논설주간 이강희 기억하시죠? 조선일보 논설주간 양상훈의 칼럼 보겠습니다. 문재인은 왜 정계 은퇴하지 않나? 이게 제목입니다. 호남에서 지지를 거두신다면 정계를 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중대 선언을 해놓고 이제 말 뒤집기 시작해서야 되겠는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국민이 쉽게 보이나? 네, 이런 글입니다. 야당이 안 되는 걸 바라는 조선일보의 말을 듣는 어리석은 사람, 이제 더는 야당에서 보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호남 방문 이후 호남 지지율이 수직 상승했지요. 다시 비록 상승세가 선거 판세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모자랐고요. 자, 그러나 내용적으로 볼 때 호남에서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을 제1야당도 아니고 새누리당을 제친 제1당으로 만든 주인공으로 문재인을 압도할 누군가가 있나요? 게다가 한국일보 유권자 인식조사에서도 대선 주자 지지율 1위는 22%로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왜 그만둬야 합니까? 게다가 야당 잘 되는 게 싫고 이번 총선에서 이빨 빠진 호랑이 힘이 드러난 조선일보가 요구했다고 문재인이 그만둬야 하나요? 네, 조선일보 너희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한겨레 디지털 에디터인 김보협 기자가 쓴 지면 칼럼 대선 내다보며 총선 읽기를 소개하겠습니다. 무 자르듯 단언해서는 안 될 어려운 대목은 국민의당에게는 호남 제1당을 만들어준 호남 민심이다. 특히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을 두고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지지자들이 말한 대로 민주화의 중심이라는 상징성을 버리고 세속화됐다거나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국민의당을 정권교체의 도구로 선택한 것이라는 제논의 물대기식, 즉 아전인수식 해석은 좀 이른 것 같다. 민주주의라는 같은 DNA를 공유하고 있는 호남과 호남 바깥의 민주개혁 세력의 선택이 엇갈린 점은 분명하다. 정당 투표 성향이 강하게 드러났던 호남의 선택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도록 거대 야당인 그리고 호남에서 10수년 동안 여당이었던 더민주가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는 꾸지람도 있을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오래전 고향을 떠났지만 호남의 정체성을 두고 있고 호남을 좀 안다고 자부하는 처지에서 보면 호남이 세속화됐다기보다는 오만한 더민주를 조지면서 야권 대선주자 폭을 넓혀놓는 노회한 선택을 한 결과라고 본다. 네, 이런 내용인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200석은커녕 180석도 150석도 제1당도 모두 실패한 새누리당이 선택한 원유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마치 원균 체제를 보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 이후 치렀던 모든 선거마다 승리한 직후 정부의 국정 운영을 잘 뒷받침하겠다. 이런 말은 사라지고 누구 책임인가? 무엇을 바꿔야 하나? 이런 질문이 새누리당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책임론과 쇄신의 첫 관역은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원유철 원내대표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비박계의 사선인 김재경 의원, 역시 비박계의 사선인 심재철 의원, 비박계 김세연, 황영철, 오신환 의원과 친박계인 이학재 의원, 주광덕 당선자까지 원유철 비대위원장 체제에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선거 패배를 책임지고 물러난 지도부는 당의 비대위원장을 추천할 명분도 권한도 없다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최단 기간 내에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비대위를 구성하고 당 정비와 쇄신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비대위 출범부터 삐걱대는 것은 단순한 계파 갈등을 넘어서 여당 내에 화학적 체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읽히는데요. 책임론 중심에는 친박계가 있지만 친박계는 공천 학살로 비박계를 대거 배제해서 역설적으로 수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친박계가 당 지도부 내에 주도권마저 놓칠 경우 내부에서부터 박근혜 정권 레임덕 신호를 주는 셈이 되지요. 이 때문에 친박계는 필사적으로 당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친박계가 후한무치하게 당권을 확보하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대선. 볼만하겠죠. 그래서 조선일보에는 남경필, 원희룡 조기 등판론이 나옵니다. 김무성, 김문수, 오세훈 등 차기 주자들의 미래가 불투명해진 만큼 차차기로 거론됐던 남경필 지사와 원희룡 지사가 조기 등판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인데요. 두 사람 모두 50대 초반의 당내 소장파 출신으로 선거 패배 후 여권에서 제기되는 세대 교체론에는 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람 모두 도지사 임기가 2018년 6월까지입니다. 따라서 내년 12월에 대선에 출마한다면 임기 중에 그 지사직을 내놓아야 합니다. 남경필 지사는 내년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서 도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고요. 원희룡 지사는 도지사 임기를 마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같은 입장이네요. 두 사람과 함께 정치 전면에서 모습을 감춘 정몽준 전 대표도 다시 주목받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이들 외에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영입설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관련 뉴스 뒤에 또 나옵니다. 국민일보가 오늘자에서
언론으로서 성난 민심을 못 읽었습니다 라면서 사과문을 실었습니다. 우선적으로 언론의 취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 이번 총선은 16년 만에 여소야대, 20년 만에 3당 체제가 복원된 복잡한 국면으로 치러졌다. 양당 체제에 익숙했던 언론은 취재 대상 선정부터 애를 먹었다. 그래서 언론은 정치공학적 분석을 우선 순위에 두고 판세 분석은 각 당 분석을 차용했다. 정당 입장별로 분석 결과가 왜곡될 여지가 있었지만 이를 간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깜깜이 여론조사 편파 보도를 자성한 점도 주목되는데요. 이 부분이 있었습니다. 폴리널리스트의 범람도 보도 객관성을 의심받게 만든다. 이렇게 자성한 것입니다. 편집국장, 정치부장이 직업윤리를 외면하고 곧바로 정계에 입문하거나 단기간 공직 경험 후에 총선에 직행하는 우회 진출도 적지 않다는 점, 이 점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누구를 두고 하는 이야기일까요? 최동욱 혼외자식 보도를 주도했던 강효상 조선일보 편집국장, 이 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강효상 전 편집국장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당선자가 됐습니다. 근데 주목되는 것은 조회수를 의식해서 대상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저품격 기사, 현안을 싸움 중계하듯이 보도하는 경마장식 보도가 양산됐다고 한 점입니다. 여론조사 전문업체인 지앤컴 리서치 지용근 대표의 글이 국민일보에 보입니다. 여론조사 무엇이 문제인가, 이게 제목입니다. 이번 여론조사가 엉터리로 국민들에게 인식된 것은 조사 방법론상 큰 허점이 있어서다.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틀에 갇혀서 전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고 집전화에 의존하게 한 점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조사하라고 강요했을까요? 그래서 엉터리 조사를 내라고 했을까요? 바로 선거 개입 전문가인 믿을 수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야당이 다수가 됐으니까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대로 단속해야 될 것입니다. 지용근 대표는 그동안 휴대폰 조사 방식의 도입은 우리 여론조사 업계의 수건 과제였다. 이번 선거를 되돌아보면서 또다시 사람들의 귀와 눈을 잘못된 길로 인도해버린 여론조사의 피해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부터라도 관련자들이 심각하게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인지도 게임 같은 그런 여론조사로 인해서 미래가 촉망받는 신인 정치인이 싹도 못 틔우고 사라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소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요. 이 조사가 유선 전화만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표본이 아닐 수 있다라는 말은 왜 안 했습니까? 김누리 중앙대 교수의 칼럼이 한겨레에 실렸습니다. 제가 꼭 챙겨서 읽는 칼럼니스트가 바로 김누리 중앙대 교수인데요. 제목이 20대 청년의 힘을 보여준 20대 총선, 이겁니다. 해방 이후 한국 대학은 줄곧 민주화의 선봉장이었다. 4.19, 5.18, 60으로 이어지는 민주혁명의 구심점은 언제나 대학이었고 아무런 군사독재 시대에 유일한 정치적 공론장 구실을 한 것도 대학이었다. 이런 대학이 정작 1987년 민주화 시대가 열린 이후에는 급격히 탈정치화됐다.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했고 정치적 공론장으로서의 기능도 상실했다. 대학의 탈정치화야말로 민주화의 최대 역설이다. 독재가 민주주의자를 길러낸 반면 민주화가 민주주의자 양성을 중단시킨 것이다. 민주화 시대의 대학에서는 민주적 의식을 가지고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며 정치적 사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자가 오히려 줄어들었다. 어떻게 이런 기이한 일이 생긴 것일까? 파시즘이 남긴 최악의 유산은 파시즘과 투쟁한 사람의 내면에 파시즘을 남기고 사라진다는 것이라는 독일 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의 말이
전곡을 찌른다. 독일 대학에 갈 때마다, 대학 식당에 뿌려진 수많은 전단지를 볼 때마다 한국 대학의 현실이 겹쳐 보여서 가슴 아팠다. 난민, 핵발전소, 기본소득, 최저임금, 극우주의, 유럽 통합, 전쟁, 테러 등 현안 문제들이나 자본주의 종언, 에너지 전환, 생명윤리 등 거시적인 이론적 문제들까지 실로 다양한 정치적 주제들을 놓고 학생들이 진지하게 토론을 벌였다. 취업 정보와 기업 홍보 전단으로 도배질된 한국 대학의 모습이 떠올라 울적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중앙일보 이 기사 재밌네요. 지난 14일부터 인터넷에는 김무성 어부바는 낙선을 향한 저승길 어부바, 업힌 사람은 모두 떨어졌다는 어부바 저주가 확산되고 있다. 이 내용을 다룬 기사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선거 기간 내내 제가 업으면 당선된다고 자신감을 보여왔지요. 중앙일보가 조사했습니다. 모두 낙선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원주갑 김기선, 김포을 홍철호 당선자는 김무성 전 대표에게 업히고도 20대 국회에 입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28명은 낙선했습니다. 30명 중에 28명이 낙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업힌 사람은 모두 떨어졌다는 말, 이 말이 썩 틀린 말도 아닌 셈이 된 것입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글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가토다시야 전 일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이 지난달 대한민국을 상대로 형사보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원이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자 재판을 받는 데 들어간 변호사 비용과 증인들이 쓴 비용 등을 보상해달라고 나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금 등을 당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구속에 따른 물리적,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서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가토 전 지국장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는 증인들의 항공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입니다. 하지만 불구속 재판 상태였지만 출국 금지를 당해서 자기 나라로 나갈 길이 봉쇄됐으니 실질적 구속 상태다. 이렇게 주장할 만하네요. 가토다시야가. 서울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1985년 2월 미국으로 망명 갔던 김대중 당시 야당 지도자의 귀국을 둘러싸고 전두환 정권과 로널드 레이건 미국 행정부가 벌인 물밑 외교전의 내막이 공개된 외교문서. 네, 이미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회자가 됐지요. 전두환 정권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주동자로 몰아서 사형을 선고했지요. 하지만 국제적 비난 여론이 거세지니까 형량을 20년으로 줄였고 1982년 신병 치료 명목으로 형 집행정지를 내려서 미국 출국을 허락했습니다. 3년이 지난 1985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은 귀국 의사를 밝힙니다. 조국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이런 이유에서였는데요. 전두환 정권은 경로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그를 재수감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한미 양국 사이에 외교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미국은 미스터 키미, 김대중 전 대통령이 재수감되면 미국 정부는 의회로부터 대단히 거센 압력과 언론의 성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재수감, 여기에 난색을 표한 것이죠. 전두환 정권은 결국 미국의 뜻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편 이 와중에 당시 하버드대에서 수학 중이던 반기문 씨가 외교부 직원 신분이었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사찰한
그런 내용의 보고서도 공개가 됐는데요. 차기 대선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반기문 씨의 민간인 사찰 이력이 드러났네요. 한겨레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즉 테러방지법 시행령에 독소 조항이 적지 않게 발견됐다. 이런 내용을 기사와 사설을 통해 짚었습니다. 군사시설 외에 군병력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독소 조항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15년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독소 조항으로 지적돼서 제동이 걸린 그런 내용들인데 이게 다시 부활한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오랫동안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민감한 사안을 법안이 아닌 정부가 정하는 시행령에 넣은 것은 입법부를 건너뛴 초법적 행태라면서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겠다 이러면서 법도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민은 정부가 나에게 테러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염려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제조, 유통업체 중에 처음으로 롯데마트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피해자 보상 계획을 발표합니다. 오늘 아침 11시 현 경영진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와 피해보상기구 대책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과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는데요. 롯데마트가 발표할 사과문에는 앞으로 자기 회사 제품 사용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피해 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교육부가 대법관 출신을 포함한 고위법관 자녀 10명,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 자녀 30명의 법학전문대학원 불공정 입학 의심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부는 불공정 행위가 심각할 경우 입학 취소까지 검토하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이달 말에 로스쿨 불공정 입학 전수조사 결과와 제도 개선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적발된 로스쿨을 제재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데요. 로스쿨 입시에서 면접 비중을 줄이고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경향신문 기사 흥미롭습니다. 해외 명품 브랜드명을 조금 바꿔서 치킨집 이름으로 사용한 자영업자가 판결 확정까지 이름을 쓰지 말라는 법원 결정에도 따르지 않았다가 1,000여만 원을 물게 됐습니다. 이 치킨집 이름은 해외 브랜드 루이비통을 응용한 루이비통 닭입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마무리는 김의겸 한겨레 정치 선임 기자의 정의당 대선 통합경선론 제안, 이런 제목의 인터넷 칼럼입니다. 정의당에서 실제로 이런 제안을 했지요. 대선 앞두고 통합경선을 치르자, 이렇게 말입니다. 야3당이 각자의 대선 후보를 뽑은 다음 나중에 후보 단일화를 논의하는 2단계가 아니라 처음부터 야권의 모든 대선 주자들이 참여해서 한 방에 결정을 짓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국민의당의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정의당의 노회찬, 심상정 등이 100만에서 200만 명 규모의 경선에 참가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통합경선은 연립정부 구성과 한묶음이다. 경선 전에 각 당이 2017년 정권 교체 뒤에 연립정부를 구성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누가 대통령 후보가 되더라도 승자 독식이 아니라 떨어진 후보 쪽도 일정한 목만큼 권력에 참여하게 된다. 과거 후보 단일화 논의가 후보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해 세력 대 세력의 논의이기 때문에 서로를 구속하는 힘이 강하다. 후보 개인끼리 이해 충돌이 있더라도 세력이 완충 작용을 해주는 장점이 있다. 이 방안은 과거 몇 차례 이루어진 후보 단일화 협상 과정의 교훈에서 나온 방안이다.
정해진 규칙도 없고 성사 가능성도 낮은 피를 말리는 협상이었다.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후보뿐 아니라 지지 세력도 상처를 받는다. 특히 단일화 논의에 들어가면 상대적으로 작은 정당의 후보는 사퇴 압박을 받게 되면서 흔쾌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여권과 보수 측의 공세도 거세질 것이다. 그러나 통합 경선을 하게 되면 이런 어려움들이 극복된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서로 간의 신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부터라도 두 야당은 한편으로 경쟁하면서 한편으로 협력하면서 분당 과정에 쌓인 감정적 앙금을 씻어내야 할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선 규칙을 세우고 치밀한 경선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각 당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향후 어느 정도 힘을 받을지 주목된다. 네, 안철수 대표가 야권 단일화 앞으로 안 한다. 이렇게 선 그은 점이 좀 걸리긴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도 알겠죠. 스스로 대선에서 당선될 길이 없다는 점을 말이죠. 조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